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최강의 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 인터뷰를 공개한 후에 파장이 일고 있는데 논란의 쟁점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그래서 이 논란의 쟁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KBS 법조팀에서 과연 이 김경록 씨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검사에게 유출했느냐. 또 한 가지는 김경록 씨의 입장이라든지 인터뷰 내용을 이 본질과 다르게 또는 취지와 다르게 왜곡해서 기사를 썼느냐. 이 두 가지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증거인멸 부분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증거인멸 부분이. 김경록 씨가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알릴레오스는 그걸 편집해서 보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KBS나 다른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오해나 법적 측면을 모르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죄가 되려 그러면 개인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판단할 거예요. 사실관계는 본인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 아니면 컴퓨터 하드를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버렸는 게 증거인멸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법적 판단을 받는 거는 검사나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록 씨가 내가 증거인멸 했다, 안 했다. 할 거라고 오해했다. 이런 말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범죄가 되려면 객관적 요건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객관적 요건이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그 피의자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PB 김경록 씨가 실질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혹은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댔으니까 증거인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약간 검찰이 우격다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보세요. 증거인멸 하셨죠? 안 했습니다. 손 댔으니까 증거인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이렇게 된 거죠. 우격다짐을 한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네가 한 행동이 증거인멸입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뇌를 당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증거인멸죄가 되는 줄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증거인멸죄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심 이사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건 증거인멸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라고 했더니 글쎄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거의 검찰 얘기를 수사 과정 얘기를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검찰이 거의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우격다짐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KBS와 인터뷰 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받으러 출석했는데 거기서 가보니 내가 KBS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다 있더라. 그래서 검찰이 KBS를 한번 털어봐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그러면 KBS가 검찰하고 내통한 게 아니냐. 그러니 KBS 기자들이 발끈해서 이거는 우리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어떻게 이것을 내통이라고 표현하냐. 취재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취재를 하는 우리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취재를 하다가 부분적으로 어떤 내용이 흘러나갔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의 분위기라든지 또 김경록 씨가 불편해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인터뷰의 주된 내용이나 대부분의 내용이 흘러나갔다. 그러니까 거의 통째로 흘러나갔다라는 부분을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통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KBS 기자들은 크로스 체킹을 위해서 검찰에 물어본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건 언론기관을 찾아서 갔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그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취재원을 보호하고 기사화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그게 특히 김경록 씨한테 불리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정경심 씨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취재원 보호는 되지 않았다. 안 됐고요. 그걸 갖고 그대로 검찰한테 하기로 하면 검찰이 뭐라 합니까? 조사한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죠. 아무런 의미 없는 거를 크로스 체크한 거라 보이거든요.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또 이럴 수 있겠죠. 내가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언론 취재에 응했는데 다시 검찰 조사 받으러 갔더니 내가 언론에서 했던 얘기를 검찰이 다 알고 있더라. 그러면은 당연히 부담감과 압박감을 그렇죠.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좀 그런 의미로 알릴로에서 지적한 부분이고 그게 이렇게 뭐 화낼 일입니까? 그거를 크로스 체크를 할 게 아니고 딴 데 가서 물어보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크로스 체크를 하려 그러면 만약 김경록 씨 와서 고문당했다. 예컨대. 폭행당했다. 그러면 하기는 해야죠. 그게 아니고 진술했던 거를 이 사람이 그 진술하면 믿어줘야지. 그걸 다시 검찰한테 하게 하면 검찰하고 김경록 씨하고 상대방인데. 자, 이 건 어쨌든 KBS 법조팀에서 발끈하고 나섰는데 우리 장영진 기자도 법조팀이니까 법조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사실 다 이해가 가요. 저는. 이해가죠. 법조팀 KBS 법조팀도 이해가 가고 김경록 씨가 화가 난 것도 이해가 가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게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 기사가 보통 어떤 그런 취재 관행을 가졌던 건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기자들에 대해서 불신한다거나 비판이나 조롱을 하는 대상이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행이라고 해서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검찰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받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은 게 검찰인데 지금 막판에 이런 여론의 비판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보가 심각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피의자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기사 방송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검찰도 마찬가지죠. 피의자의 일방적인 얘기만 피의사실 공표죄로 해가지고 피의사실 공표한 거 아닙니까? 민원연에서 조국 장관 관련해서 모니터한 게 있죠. 단독 각종 언론에서 단독 달고 낸 기사 75건인데 그중에 검찰발 기사가 30건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렇죠. 그건 전부 다 검찰 잘못인 거죠. 분명히. 일방적인 얘기를 기사화한 거 아닙니까? 또 지금 어떤 언론에서 3개를 보내요. 유시민 피의자 인터뷰로 피의사실 알렸다 이런 기사를 달았던데 피의사실 유포죄는 경찰과 검찰 수사 관계자만 수사 당국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일반인 하는 게 아니에요. 형법을 알려드려야 되나요? 제가 당황스러운 게 이번에 기자들이 기사라고 써댄 것들 중에 보면은 법을 전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당장 오늘 그 KBS 쪽에서 나온 입장을 살펴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그 코링크가 어디 투자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요. 정경심 교수가 위반한 게 아니라 코링크가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그게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은 만약에 내가 사모펀드가 어딘가에 투자하는 걸 알고 있다면은 그것을 투자자가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산을 일부러 부풀린다든지 주식을 일부러 더 사가지고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까봐 그걸 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단지 그 펀드 운영자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도 투자해요. 저기도 투자해요. 우리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한 것 가지고 이걸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 거를 기사들은 맞다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쓰니까 계속 따라서 검찰이 흘린 내용이에요. 검찰이 흘린 내용의 법적 의미를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없겠죠. 기자들이 아직까지는.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을 하고 그 자본시장법을 한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아이고 알았다. 이거 알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기사화되니까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지만 자본시장 위반이 되려면 최소한 운용자, 최소한 실질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닌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어도 가태료나 이런 자본시장법 위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조국 장관과 관련돼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설령 그것이 위반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걸 현재 따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마치 지금 살인죄로 잡아온 사람인데 너 어저께 무단횡단했지. 그렇죠. 요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KBS 법조팀은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김경록 씨가 말실수한 부분이 있었고 난 그거를 캐치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조국 장관 동생이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직 판사가 법원이 스스로 오점 찍었다 이렇게 공개 비판했는데 이 영장이 나오기 전에 기각이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우리 패널들 변호사 출신의 네. 박수민 변호사도 그렇고 엄 변호사도 그렇고 높다고 우리 패널들은 다 기각이다 그랬거든요. 이상하네요. 왜 기각이 될 수 있냐면요. 이거 제가 좀 살짝만 말씀드리면 일단 범죄가 크게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그 위장소송 100억 원대 배임죄, 또 하나는 채용 비리 뭐 수억 원대 그 배임 수재죄 2억 원짜리죠. 그 두 가지인데 그 위장 소송은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소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배임 수재 채용 비리는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증거는 엄청나게 가져갔기 때문에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 전개상 당연히 기각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예를 들어요. 이렇게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람이 영장이 기각된 게 한 번도 없었다. 발부가. 근데 그거는 달리 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지금 뭐 포기한 게 아니에요.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연기 신청을 했는데 검찰하고 법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 자동으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봐야 되는데 그 자료를 딴 걸 갖고 와가지고 해버리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사실 그 포기를 했는데 그 영장이 기각됐다 이런 사례가 없다라는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예. 3년간 없긴 없었어요. 최근 3년에는 없어요. 네. 그것도 중앙지검에만 없어요. 없어요. 예. 신정아도 사실은 자기가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었어요. 네. 그 앞에 박모모 의원 2004년에도 본인이 그 사람이 그래서 3년 카잖아요. 그분도 같은 경우에 또 여택수 전 청와대 수석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포기를 했는데 기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개를 뒤져보니 그다음에 2011년에는 절도범인데요. 절도범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감옥에 가고 싶어가지고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어요. 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또 곧바로 그 절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아놓은 사례도 있어요. 뒤져보니까 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속영장 기각됐고 결국은 정 교수 구속영장을 치느냐 안 치냐 이 문제인데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지난주에 친다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벌써 또 일주일 지났단 말이죠. 제가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하고 연관성이 큽니다. 네? 공범이냐 이 부분인데 저 공소장을 꼼꼼히 봤습니다. 한 19페이지 정도 되는데 공범 적시는 안 됐고요. 몇 가지가 이제 껴 있는데 글쎄요, 뭐 검찰이 히든 카드를 결정적 어떤 증거를 숨기고 거기에 기재했는지 모르지만 그 공소장만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기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을 검찰이 빨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못 내는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백기투항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질질 끌어서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뾰족한 증거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딱 한 가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딱 검찰 입장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경심 교수의 자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괴롭힌다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 자꾸 합니다. 조사를 와가지고 열몇 시간 하면 12시간씩 열람을 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열람하고 날인을 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검찰에서 자신들의 증거, 신문조서에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렇다면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12시간 하루 종일 보라 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불러야 되는데 지금 뭔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백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칩시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가 억울하다.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재심 청구가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심을 하려면 증거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고요. 새로운 거에 더 나가서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거는 이춘재의 자백을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게 20년 보관을 하거든요. 그 90년 5월 8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년 보관하면 2011년도에 다 지금 기록이 폐기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명백한 증거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DNA 채취한다 하더라도 보관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는 발견됐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심을 열지 말지가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춘재의 자백 그것만으로 재심은 못 새로운 증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명백해야 되는데
어떤 명백한 증거라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물적 증거거든요. DNA 검출해서 비교하거나 아니면 수사 기록상에 나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정보 기록 보존 법칙에 따라서 20년만 보존을 합니다. 그럼 확정 판결이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없어졌을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조사받을 때 경찰들에게 모진 고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게 인정이 되면 재심할 수 있잖아요. 인정은 되는데 그걸 갖고 무죄를 다투요. 재심은 개시를 한 다음에 유무죄를 새로 따져야 되거든요. 무죄를 할 수 있는 거가 될지는 또 의문입니다. 고문 때문에 핵심적인 증거가 그 효력을 잃어버려야 돼요. 예. 네. 근데 그 현재로서는 그럴 수가 있는지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뭐 DNA라든지 그 채모라든지 이런 거에 나왔기 때문에 채모가 문제다. 예. 네. 그래서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춘재라는 사람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저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뭐 10건 이상의 살인과 30건 가까운 그 강간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진술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재심을 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죠. 예. 어쨌든 이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전문이니까 네. 변호사죠. 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